노인네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손주도 안 봐주시면서 시어머니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내가 언제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다 했니? 그리고 손주도 내가 그동안 안 봐줬었니? 이번에는 일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니?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은 그냥 짐이에요. 보기 싫은데도 계속 명절마다 봐야 하고 그렇다고 손주 봐줄 수도 없고 솔직히 핑계잖아요. 준호 도련님이라는 좋은 핑계 있으니까요. 민정아,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손주도 안 봐주는 어머님이 왜 제 시어머니예요? 솔직히 남보다 못하죠. 그래, 너가 그렇게 꼴도 보기 싫어할 줄 몰랐구나. 그렇게 남처럼 지내고 싶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니? 진작에 내가 너 소원대로 해줬을 텐데 말이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윤복례 씨입니다. 복례 씨는 올해 70세로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사실 복례 씨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준호가 3살 때 집을 나갔기 때문이죠. 준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게 바로 그 무렵이었거든요. 남편은 준호의 진단 결과를 듣자마자 돌변했어요. 이런 애는 시설에 보내야 해? 우리가 평생 짐지고 살 수는 없잖아. 복례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준호는 우리 아이예요. 어떻게 시설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럼 당신이 평생 돌봐. 나는 이런 삶 못 살겠어? 바보 데리고 어떻게 살라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는 것보다 혼자 사는 길을 택한 거였어요. 양육비도 안 주고 잠적해버려서 복례 씨 혼자서 두 아들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복례 씨는 그때 첫째 종현이가 5살, 둘째 준호가 3살인 상황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복례 씨는 준호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 난 절대 포기 못해. 그렇게 복례 씨는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재봉 일을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특히 준호는 일반 아이들과 달라서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했거든요. 어린 종현이도 엄마의 상황을 이해했는지 일찍 철이 들었어요. 동생을 돌보는 일을 자연스럽게 도우면서 자랐죠. 그 긴 세월 동안 복례 씨는 단 한 번도 준호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처럼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복례 씨에게는 그런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거든요. 첫째 아들 종현이는 이제 45세가 되어 결혼을 해서 며느리 민정이와 6살 손주 지우를 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4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서 복례 씨가 거의 모든 것을 도와주며 살고 있었어요. 복례 씨의 하루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든요. 씻기고 밥 먹이고 약 챙겨주고 하루 일과를 설명해 주는 게 복례 씨의 일상이었죠. 40년이 넘도록 이런 생활을 해온 복례 씨였어요.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지만 이 생활도 40년이 다 돼가니 점점 무뎌지기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러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우리 준호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복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도 포기했는데 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준호는 복례 씨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거든요. 간단한 요리도 외출도 심지어 몸을 씻는 것도 복례 씨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복례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어?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첫째 아들 종현이네 가족과는 그럭저럭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민정이도 처음에는 정말 착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오고 복례 씨 생신 때도 꼭 챙겨줬죠.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세요.
자주 놀러 오라고 하세요. 민정이는 이렇게 말하며 진심으로 복례 씨를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정이가 육아에 지쳐서 복례 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손주 지우가 6살이 되면서 제법 말도 안 듣고 활발해졌거든요. 게다가 종현이는 회사 일로 늘 바빠서 육아에는 별로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민정이가 복례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힘들어서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민정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지우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혹시 주중에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복례 씨는 난감했습니다. 물론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준호를 혼자 두고 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준호는 늘 복례 씨가 옆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였어요. 민정아, 그게 말이지 그 시간에는 준호를 혼자 두기가 어려워서 같이 가서 봐도 될까? 복례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정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도련님이랑 같이 있으면 조금은 불안해서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복례 씨는 서운했지만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 내가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해서 기분이 상했나 보다. 사실 복례 씨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도, 며느리가 육아에 지쳐서 힘들어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복례 씨 자신도 40년 전 어린 아이 둘을 혼자 키울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기억났거든요. 그때 도와줄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없었던 복례 씨였으니까. 민정이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복례 씨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더 융통성 있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자폐아를 잠깐 돌봐주는 보호자를 고용해 손주를 보는 일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아들 집에 자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머물 수도 없고 아예 손주를 맡아서 봐줄 수도 없었죠. 딱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있을 수가 없어 잠깐 가서 도와주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민정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복례 씨가 종현이네 집에 가면 반갑게 맞아줬는데 이제는 그냥 인사도 안 하더군요. 예전에는 함께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며느리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애도 안 봐줄 거면서 왜 자꾸 오세요? 어느 일요일 복례 씨가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갔을 때 민정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복례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정아,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 어머님은 도움은 안 주면서 와서 애만 귀찮게 하고. 지우도 할머니 오면 오히려 더 칭얼거리거든요. 너가 저번에 도와달라고 해서 잠깐이라도 와서 도와줄까 해서 왔지. 아니요. 하루 종일 봐주시는 거 아니면 그냥 오지 마세요. 괜히 시어머니랑 있으면 불편하기만 하고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요. 복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걸 이해해 달라고 말했건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였습니다. 복례 씨가 우연히 아들 집에 반찬을 해주러 갔을 때 종현이와 민정이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는데 우리 어머니는 준호 도련님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첫째 아들 종현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지만 며느리 민정이는 계속했어요. 아무리 자폐라고 해도 하루 이틀 혼자 둔다고 죽지는 않을 텐데 괜히 손주 봐주기 싫고 귀찮아서 핑계대는 것 같아요. 복례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섬세하고 예민한 아이인지, 혼자 두면 얼마나 불안해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지 며느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복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준호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복례 씨가 조금만 늦어도 패닉 상태가 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민정이가 복례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도련님도 이제 시설에 좀 맡기면 안 돼요? 복례 씨는 깜짝 놀랐어요. 민정아, 준호는 아직. 아니, 어머님만 계속 돌봐주시니까 도련님이 의존하는 거예요. 시설에 맡기시든지 아니면 독립훈련을 받게 하시든지. 맨날 이 집안에 와서 마주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저희도 생각해 주셔야죠, 어머님. 이 말을 듣는 순간 40년 전 남편이 시설로 보내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복례 씨가 그때도 이렇게 답했듯이 지금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준호는 시설에 맡길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낯선 환경에서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복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길은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요. 물론 며느리의 마음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닌지라. 그저 죄인이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종현이도 끝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례 씨는 종현이네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가면 갈수록 민정이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복례 씨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며느리도 육아로 힘들 테고. 복례 씨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왔어요. 남편 없이 40년을 버텨온 복례 씨에게 참는 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손주 돌봄을 부탁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 때는 기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복례 씨 자신도 그런 도움이 절실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내가 더 배려심 있게 행동해야겠다. 복례 씨는 이런 마음으로 민정이를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준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준호를 돌봐줄 사람은 종현이 뿐인데. 며느리가 이런 태도라면 과연 준호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례 씨는 더욱 종현이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복례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복례 씨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어색한 관계가 몇 달 더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례 씨는 평소처럼 은행 업무를 보러 갔어요. 준호의 병원비와 장기 돌봄을 위해 따로 모아둔 적금 통장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이 돈은 복례 씨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었어요. 40년 동안 청소 일, 재봉 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준호만을 위한 비상금이었거든요. 준호가 나보다 먼저 아프거나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해서. 복례 씨는 이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확인하던 복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게 뭐지? 분명히 1200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에 4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800만 원이나 사라진 거였어요. 언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지? 복례 씨는 급히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니 한 달 전에 인터넷 뱅킹으로 800만 원이 이체됐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례 씨는 인터넷 뱅킹을 하지도 않았고 휴대폰으로 그런 걸 한 적도 없었거든요. 혹시 이체받은 계좌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확인해 준 계좌는 복례 씨가 전혀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예금주 이름을 보는 순간 복례 씨는 어지러워졌습니다. 김민정. 며느리 민정이의 계좌였던 거예요. 복례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행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뿐이었거든요. 예전에 복례 씨가 몸이 아플 때 민정이가 대신 은행 업무를 봐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거였죠. 어머님,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는데 집에 돌아온 복례 씨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복례 씨를 계속 쳐다봤지만 복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복례 씨는 자꾸 자신을 의심했어요. 아무리 민정이가 서운하게 했다고 해도 설마 남의 돈을 무단으로 가져갈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복례 씨는 조심스럽게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잠깐 시간 있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통장 정리를 하다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복례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혹시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것 좀 아니?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마 보셨어요? 그래, 너 통장으로 들어간 것 같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이 필요하구나. 아, 그거 제가 생활비로 쓰려고 가져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음대로 가져가면 어떡하니? 어머님, 애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그깟 천도 안 되는 돈이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그래요? 복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정아,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은 준호 도련님만 챙기시고 저희한테는 도움도 안 주시잖아요. 손주 봐달라고 해도 안 봐주시고. 그런데 돈까지 안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목 아니에요? 내가 너희한테 돈을 안 해줬다니? 너희 집도 사주고 생활비 빠듯하다 했을 때도 몇 번 보내주지 않았니? 그것만 모아도 돈 1,000만 원은 되겠구나. 어머님, 눈치가 있으면 생활비 그거 몇 번 몇 푼 준 거 가지고 생색은 내지 마셔야죠. 그리고 집 주셨다고 그럼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복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며느리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어요. 민정아,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그 돈은 준호가 나중에?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애도 안 봐주고 돈도 안 주고 노인네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은 그냥 짐이에요. 보기 싫은데도 계속 명절마다 봐야 하고 그렇다고 손주 봐줄 수도 없고. 솔직히 핑계잖아요. 준호 도련님이라는 좋은 핑계 있으니까요. 복례 씨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준호 도련님 시설에 보내기 전까지는 이 집에 며느리는 없다 생각하세요, 어머님. 복례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너가 힘들고 짜증나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죠. 손주도 안 봐주는 어머님이 왜 제 시어머니예요? 솔직히 남보다 못하죠. 그렇게 며느리와의 통화는 상처로 남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에 빠진 복례 씨는 첫째 종현이에게 보자고 했고, 그날 저녁 아들 종현이가 찾아왔고 복례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엄마? 복례 씨는 통장 일과 민정이와의 통화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종현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엄마, 민정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복례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지우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그냥 이해 좀 해주세요. 복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종현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내 돈, 시어머니 돈을 무단으로 가져간 거야. 엄마, 그래도 가족끼리.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돈 아니에요? 종현아, 감싸줄 게 있고 아닐 게 있다. 너네들이 생활비 달라 할 때 안 준 적 있었니? 그런데 내 통장에 손을 대서 멋대로 돈을 빼가는 게 정상이라는 거니? 엄마, 솔직히 요즘 다들 빠듯하잖아요. 너도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나는 너네들이 멋대로 내 돈을 빼간 거에 신뢰가 깨졌다는 말이야. 신뢰가 깨졌으면 그럼 저희 안 보실 건가요? 그래, 너네들이 그렇게 나오면 그럴 수 있지. 요즘 노망 나셨어요? 대체 왜 이러세요, 엄마? 됐다. 입 아프니 그만하자. 그날 밤 복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을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감싸는 아들. 그리고 준호를 시설로 보내려는 그들의 계획. 복례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예전에는 단순히 자폐아를 가진 이유 하나만으로 복례 씨는 죄인인 것 마냥 위축되고 참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준호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가고도 뻔뻔하게 구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감싸는 아들. 받기만 하는 것이 당연한 자식들. 복례 씨는 그날 밤 장롱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집 등기 권리증과 도장 그리고 나머지 통장들이었어요.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나는 꼴도 보기 싫은 짐 같은 존재니까. 복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줘야지. 복례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복례 씨는 그날 밤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복례 씨가 한 일은 신뢰할 만한 법무사를 찾는 거였어요. 인터넷을 모르는 복례 씨는 동네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죠. 사장님, 혹시 믿을 만한 법무사 한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법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어서요. 부동산 사장은 친절하게 백철수 법무사를 소개해 줬어요. 백 법무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복례 씨는 다음 날 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님, 제가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복례 씨는 며느리의 800만 원 절도 사건과 가족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백 법무사는 복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죠. 그리고 증여무효 소송도 가능해요. 증여무효 소송이요? 네.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니 며느리분이 무단으로 가져간 건 절도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어머님이 주신 거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증여무효 소송을 걸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증여하신 집도 가져오실 수 있죠.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잘 오셨어요. 제가 이쪽으로는 전문입니다. 백 법무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40년간 준호 씨를 돌보신 것과 달리 며느리분은 부양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죠. 이것도 반소 사유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증거가 핵심이에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며느리분의 부양 의무 불이행 증거까지 모두 수집해야 합니다. 복례 씨는 백 법무사의 조언을 듣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례 씨는 은행에 가서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받았습니다. 민정이가 800만 원을 가져간 증거뿐만 아니라 복례 씨가 생활비를 얼마나 지원했는지도 모두 정리했어요. 복례 씨는 또한 지난 몇 년간 종현이 내외가 집에 들인 돈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인테리어비, 생활비, 공과금 등을 모두 영수증과 함께 정리했죠. 그렇게 일주일 후 복례 씨는 백 법무사와 함께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증여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반소, 이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거였어요. 며칠 후 아들 종현이가 급하게 복례 씨를 찾아왔어요. 엄마! 법원에서 소송 서류가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복례 씨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800만 원 돌려받고 위자료 받는 거야. 그리고 너네들한테 준 그 집도 돌려받아야 되겠다. 엄마,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족? 800만 원 훔쳐가고 막말을 한 너네들이 가족이야? 그때 민정이도 황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게 정말이에요? 증여무효 소송이라니? 당연하지.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준다고 했니? 민정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님이 구두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애 키우는데 써도 된다고. 언제?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다고? 복례 씨는 준비한 녹음을 꺼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목 아니에요? 그깟 천도 안 되는 돈이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자동 통화 녹음 기록으로 녹음해둔 그날의 며느리 말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이게 돈 달라고 허락받는 사람이 할 말이야? 민정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여기 더 있어.
복례 씨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녹음 재생이 끝나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법무사님이 말씀하시더라. 이 정도면 절도죄는 확실하고 부양의무 불이행까지 해서 위자료 3천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집도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니 그리할 거라. 복례 씨는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어요. 여기 지난 3년간 내가 너희 생활비로 준 돈 내역서. 총 2,400만 원이야. 계산해보니까 더 괘씸하더라. 3년 동안 2,400만 원이나 받아갔으면서 부족했니? 그런데 엄마, 우리 어디서 살라고요? 집 가져가셔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너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너네들이 말했지? 남처럼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자식 없는 셈 치고 남처럼 살려고 한다. 너네 소원대로 돼서 기분 좋겠구나? 복례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70살이야. 남은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그때 며느리 민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돈도 갚을게요. 하지만 복례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 법정에서 하라고. 어머님, 그래도 지우는 어떻게 해요? 애는 죄가 없잖아요. 민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복례 씨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단호해졌어요. 지우는 내가 따로 챙겨줄 거야. 하지만 너희와는 이제 끝이다. 엄마, 종현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복례 씨는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때 민정이가 다시 본성을 드러냈어요.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손주보다 자폐인 아들이 더 중요하세요? 그 순간 복례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는데 어머님만 준호 도련님 핑계로. 정말 내가 준호 핑계대고 안 봐준 거라 생각하니? 그리고 애초에 손주 봐주는 게 의무도 아니잖니? 아예 안 봐준 것도 아니고 틈틈이 내 나름대로 가서 봐주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좋아. 이제 정말 확실해졌다. 복례 씨는 휴대폰을 꺼내 백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법무사님, 조정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가겠어요. 복례 씨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법정에서 보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법원에서 밝혀보자. 그날 이후 복례 씨는 매일 백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소송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를 이제야 제대로 풀어낼 기회가 온 거였거든요.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복례 씨는 백 법무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반대편에는 종현이와 민정이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죠. 민정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마치 슬픔에 잠긴 며느리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시작되자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며느리에게 생활비 지원을 약속했던 사실을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복례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백 법무사가 미리 이런 주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자폐 아들만 돌보시며 며느리와 손주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도 도움을 주지 않으셔서. 상대방 변호사의 말이 계속되자 백 법무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피고는 3년간의 모든 금융거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정도로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 법무사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피고가 직접 정리한 3년간의 가계부입니다. 원고 가족에게 지원한 생활비가 월별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자 상대방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원고 김민정 씨가 피고에게 한 발언들을 녹음한 파일입니다. 백 법무사가 녹음기를 틀자 민정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깟 천도 안 되는 돈이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그래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목 아니에요? 어머님은 애도 안 봐주고 돈도 안 주고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준호 도련님한테나 다 퍼주면서 며느리한테는 째째하게 군다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민정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더 있습니다. 백범무사는 최근 녹음 파일도 틀었어요. 자폐아 그거 뭐가 예쁘다고 그러세요? 막말로 사람 아니에요, 저거. 짐승이지. 재판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원고 김민정 씨, 이 녹음이 사실입니까? 민정이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그때 많이 힘들어서. 힘들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장의 질책에 민정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백범무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40년간 중증자폐 장애인인 둘째 아들을 혼자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시설에 보내려 했고 피고를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받은 금전적 지원 내역입니다. 3년간 총 2,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정 시간에 민정이가 복례 씨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800만 원 갚고 앞으로 잘할게요. 하지만 복례 씨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일 없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 봐서 한 번만 봐주세요. 너희와는 끝이다.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다면서 이제 와서 그러지 말 거라. 민정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복례 씨는 돌아섰어요. 결국 재판은 복례 씨의 완전 승리로 끝났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민정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종현이도 멘붕 상태였죠. 법정을 나서면서 백범무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통쾌한 승리였어요. 참으신 게 헛되지 않았네요. 복례 씨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복례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주 복례 씨는 부동산에 집을 매물로 내놓았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집은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복례 씨는 그 돈으로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갔답니다. 종현이와 민정이는 복례 씨에게 3,800만 원을 갚아야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결국 민정이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게 됐어요. 종현이는 회사에서도 잘리고 갈 곳이 없어서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결국 노숙자가 됐죠. 어느 날 복례 씨는 우연히 역 앞에서 종현이를 봤어요. 40년 전 어린 아들이었던 종현이가 이제 초라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복례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지만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야. 복례 씨는 그냥 돌아섰어요. 그렇게 폭풍과도 같은 재판이 지나고 몇 달 후 복례 씨는 혼자 바닷가 여행을 떠났어요. 준호와 함께 조용한 펜션에서 며칠을 보냈죠. 바다를 바라보며 복례 씨는 중얼거렸어요. 4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게 됐구나. 복례 씨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때로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복례 씨는 70세가 되어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